김순자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첫째, 며느리 박서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너무 피곤해해서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석 달째였다. 매번 핑계가 달랐다. 지난달에는 아이 학원 상담이 있다고 했고, 그 전달에는 밀린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일이 시작된 건 서연이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한 후부터였다. 몇 년 전 그들은 서연의 부모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젊은 부부가 처가 가까이 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서연 부모님도 손주를 자주 보고 싶을 테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민수 가족이 순자에게 오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다. 심지어 작년 순자의 칠순 잔치 때도 일찍 왔다가 저녁도 안 먹고 돌아갔다. 서연 부모님 댁에 약속이 있다면서. 그날 순자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첫째 아들 가족이 일찍 가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동갑내기 친구 박정숙이 위로했었다. 순자야,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너무 서운해하지 마.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건 아니었다. 둘째 준호는 달랐으니까. 준호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들렀다. 며느리 정희도 친정에 가는 것만큼이나 시댁에 자주 왔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오기도 하고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다. 순자는 준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민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효자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형으로서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든든한 아들이었다. 대학 다닐 때도 방학이면 집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첫 월급으로 어머니 옷을 사드렸다. 그런 민수가 변한 건 결혼 후였다. 정확히는 서연의 영향이 커지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리는 명절 음식이 기름지다는 말, 차례 지내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평. 순자는 며느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참았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작년 추석 때였다. 서연이 차례상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순자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조상께 올리는 차례가 트렌드의 문제인가. 그래도 참았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희 친정에서는 과일이랑 떡만 간단하게 올려요. 이렇게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가난한 옛날에나 이런 날 배불리 먹으려고 풍성하게 준비한 거지 요즘은 다르잖아요. 굳이 이렇게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참 똑똑한 며느리 나셨다. 순자는 그때 화를 참느라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정성을 힘든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 같았다. 더 속상했던 건 민수의 반응이었다. 엄마,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수는 서연 편을 들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방식보다 아내의 의견을 우선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았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순자가 김장 담그는 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서연은 허리가 아프다며 못 온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서연의 SNS에는 처가 식구들과 등산 가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웃 정숙이 보고 알려줬다. 순자의 생일에 민수가 사온 케이크는 명백히 서연 취향이었다. 순자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라 서연이 좋아하는 화려한 마카롱이 올라간 진한 초코 케이크였다. 순자는 그걸 보며 아들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었다는 걸 깨달았다. 명절 때마다 서연은 친정집과 비교하는 말을 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건 안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순자는 매번 참았다. 며느리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 설날이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연이 말했다. 어머니, 혹시 시장 반찬 가게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순자는 조금 의아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아직 몸이 괜찮으니까 계속할 생각이야.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지. 그런데 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어머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무슨 소리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시부모님들이 은퇴하시고 편하게 사시거든요. 여행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시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파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순자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해온 일을 며느리가 부끄러워한다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다. 준호가 대신 화를 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성실히 일하시면서 꾸려오신 건데. 하지만 서연은 당당했다. 저도 어머니 성실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이 연세에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저희가 생활비 좀 보태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순자는 더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이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서연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민수와 서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점점 민수네가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순자는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사귄 많은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고는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큰 아들 민수의 빈자리가 점점 느껴지며 가슴이 아팠다. 착하고 효성스러웠던 민수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며 자주 찾아왔다. 정희도 친정 가듯이 시댁에 왔다. 어머니, 형한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놔둬. 내가 끼어들면 형제간에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민수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고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아들로 돌아왔으면 했다.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추석에는 집에 올 거지? 전화 너머로 민수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엄마, 그게 회사에서 추석 연휴에 특별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추석인데 회사에서 일을 시켜? 네, 큰 거래처랑 계약건이 있어서 연휴에도 출근해야 한대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추석인데, 명절인데 일을 한다고? 서연이랑 애들은? 서연이도 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정리 같은 거.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핑계만 늘어놓을 것 같았다. 그래, 알았다. 일이 중요하니까.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왠지 서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내가 나이가 들어 괜히 주책스럽구나 라고 생각했다. 정숙이 놀러와서 그 얘기를 듣고는 혀를 찼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일이 있다는데 어쩌겠어. 우리 때와는 다르잖아. 순자는 아들을 감쌌다. 일은 무슨 일이야? 딱 보니 핑계구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정숙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추석 전날 순자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수 가족은 오지 않지만 준호 가족이 올 예정이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차례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계속 민수 생각이 났다. 어릴 때 차례 음식 준비를 도와주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이전 내가 뒤집어 볼게요. 어린 민수가 신나서 말하던 모습. 엄마, 제사상은 왜 차리는 거예요? 궁금해하며 물어보던 모습. 엄마, 저 커서 효자할 거예요. 천진하게 웃으며 말하던 모습.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준호와 정희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큰 쇼핑백들을 들고 왔다. 어머니, 저희가 차례상에 올릴 것들을 좀 사왔어요. 정희가 밝게 말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샀어? 내가 다 준비했는데. 그래도 저희도 함께 해야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순자는 준호 부부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이 아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형은 정말 못 오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응, 회사 일 때문에. 준호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형의 회사는 명절 연휴를 철저히 지키는 곳인데.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형을 의심하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민수 생각이 났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추석 특집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이번 추석 연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우리 집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특히 동남아 지역이 인기인데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의 모습이 나왔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 설레는 표정으로 출국장으로 향하는 모습들. 그런데 순자의 눈이 화면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저기, 저 사람들. 순자가 중얼거렸다. 준호와 정희도 화면을 집중해서 보았다. 화면 뒤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민순의 세 식구가 있었다. 분명했다. 서연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사람도 함께 있었다. 다섯 사람은 모두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여행복 차림이었고 서연은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순자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다.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살폈다.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봤어. 민순애와 사돈이 분명했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설마 우리가 잘못 봤겠죠? 준호가 말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그건 분명히 민수였다. 회사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다. 순자는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다. 거짓말이었구나. 순자가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어. 준호는 화가 치밀었다.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여행을 가다니. 어머니, 형한테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 마.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하겠니?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을 텐데. 그래도 그냥 놔둬.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순자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있고 싶었다. 준호와 정희는 거실에 남아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하지.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당연히 상심하시지.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여행 갔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자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준호는 형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말렸으니 참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형, 뉴스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마 비행기를 탔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거짓말.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회사 일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그것도 추석에. 가족이 모여야 하는 명절에.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면서까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울면 준호가 들을까봐.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대학 보냈는데. 이게 보답인가.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옆방에서 준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정희야, 형이 너무한 거 맞지? 준호가 물었다. 당연하죠. 어떻게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요. 나도 이런 형을 본 적이 없어. 어릴 때는 정말 효자였는데. 결혼하시고 그렇게 변하신 걸까요?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 형이 많이 변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이 밝았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차례 준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잠을 설친 피곤함이 역력했다. 준호와 정희도 일어나서 도왔다. 어머니, 밤에 좀 주무셨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잤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울었다는 게 뻔히 보였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례상을 차렸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다. 세 사람은 상 앞에 앉았다. 순자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못 왔어. 일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었어. 여행 갔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민수가 이렇게 안 변했을까? 준호와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다.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세 사람은 상을 정리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나가보니 옆집 박정숙이었다. 순자야, 추석 잘 지내고 있어? 정숙이 들어왔다. 응, 들어와. 정숙은 거실을 둘러보며 민수네는 안 왔어? 하고 물었다. 못 왔어. 순자가 짧게 대답했다. 일 때문이라며? 그런데 말이야. 정숙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까 우리 딸이 전화 왔는데 어제 인천공항에서 근무 중에 민수랑 며느리 봤다고 하더라고. 장인 장모님이랑 여행 가는 것 같다던데? 아마도 항공사 직원인 정숙의 둘째 딸이 민수를 공항에서 보았나 보다. 순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건 또 달랐다. 나도 뉴스에서 봤어. 뉴스에? 정숙이 놀랐다. 추석 특집 뉴스에 나왔더라고. 인천공항 장면에서. 아이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겠네.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겠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큰아들이 추석에 어머니를 두고 여행 갔다는 걸. 첫째 아들네는 일이 바빠 못 온다고 했는데. 순자야, 너무 상처받지 마. 정숙이 위로했다. 괜찮아. 순자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정숙이 돌아간 후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가 물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할 거야. 순자는 평생 이웃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왔다.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들들도 잘 키웠다고 칭찬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큰아들이 추석에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처갓집이랑 여행 간 집안이 되어버렸다.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다른 이웃들이 찾아왔다. 추석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 같았다. 순자야, 민수 정말 여행 갔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대? 며느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웃들의 질문에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웃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형이 돌아오면 제가 제대로 따질게요. 따져봐야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안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시댁을 무시하던 일들, 명절 음식을 트렌드 운운하며 폄하하던 일,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창피해하던 일, 민수가 점점 차갑게 변해가던 모습, 어머니보다 아내를 우선하던 모습, 처가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던 모습, 그리고 오늘 거짓말하고 여행 간 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때 준호와 정희에게 말했다. 민수가 돌아오면 너희도 함께 모여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준호가 물었다. 돌아오면 알게 될 거야. 준호와 정희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돌아오는 대로 집에 들러라. 할 말이 있다. 해외에 있던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불안해졌다. 어머니가 뉴스를 봤다는 걸 준호의 문자로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민수가 말했다. 왜요? 엄마가 우리 여행 온 거 알았어.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셨대요? 뉴스에 우리가 나왔었나 봐. 준호한테 문자 왔어. 서연의 얼굴이 파래졌다. 그럼 어떡해요? 돌아가서 사과드려야지.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하고 온 거라 엄마가 엄청 화나셨을 것 같은데. 뭐가 걱정이야? 옆에서 듣고 있던 서연의 어머니가 물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강하세요. 화나시면 무섭거든요. 그래도 설마 뭐라고 하시겠어? 추석 때 여행 갈 수도 있고 한 거지. 서연의 아버지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화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네는 서연이 편을 들어줘야 하네. 우리 서연이가 눈치 보고 살게 하면 안 되지.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불안했다. 어머니의 올곧은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여행은 계속되었지만 민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서연과 처가 식구들은 즐겁게 여행을 즐겼지만 민수만 혼자 불안해했다. 그리고 며칠 후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다. 민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순자의 집에는 5명이 모였다. 순자, 민수 부부, 준호 부부. 거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다. 민수와 서연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연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표정이 차갑고 단호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 순자가 물었다. 어머니께 거짓말한 거요. 민수가 대답했다. 그것만이야? 추석에 함께하지 못한 것도요. 나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본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이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그건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제안하셔서 갑자기 제안해서 간다고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민수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 어릴 때 너는 효자였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으로서 동생 잘 돌봐주고 나한테도 효도했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대학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항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줬어. 그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결혼하고 나서. 순자가 말을 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니? 순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작년 칠순 잔치 때 밥도 안 먹고 가버린 것. 그날 일이 아니라 처갓집에 간 거 다 알아. 그리고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온 것. 김장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온 것. 그러고는 김치는 또 보내달라고 했지. 너희들 그날 처가 식구들이랑 강화도 놀러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그뿐만이야. 서연이가 시장 반찬 가게 하는 걸 창피하다고 한 것. 사사건건 처가와 계속 비교한 것.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쌓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다. 특히 반찬 가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서연이 변명했다. 잘못 말한 게 아니야. 내 속마음이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창피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자꾸 처가 식구들이랑 비교했어? 왜 우리 집 방식을 무시했어? 가르치려 들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형수님, 두 분 다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그동안 옆에서 보면서도 참기 힘들었어요. 준호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민수가 말했다. 내가 왜 끼어들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형제간에 이러지 말자. 민수가 말했다. 형제간에 이러기 싫으면 형이 제대로 했어야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자가 손을 들어두를 말렸다. 그만해.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순자는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제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뭐예요? 민수가 물었다. 순자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내 재산 목록이야. 재산 목록?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재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매매 계약서들.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었다. 몇 년이 지나자 수입이 안정되었고 순자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았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상가. 운이 따라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건물까지 샀다. 아들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혹시 안주하게 될까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으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순자는 결심했었다. 민수가 돌아오면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고. 응.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다 보여줄게.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시장 근처 상가 3개, 종로에 있는 작은 빌딩 하나, 시골 땅 5필지.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응.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 반찬 가게 하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준호도 놀랐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너도 몰랐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으니까. 왜요? 준호가 물었다. 너희들이 안주할까봐. 나는 너희들이 늘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랬거든. 민수는 서류들을 보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내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야. 순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창피해했던 시장 반찬 가게. 그 반찬 가게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냈어.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 반찬 가게로 번 돈으로 너희 시아버지 없이도 2아들 대학 보냈고 이 재산들도 일궈냈어. 어머니, 서연이 작게 말했다. 너는 그 반찬 가게를 그리고 나를 무시했지. 트렌드에 안 맞는다고, 창피하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너도 듣고만 있었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예전 같았으면 아내한테 제대로 말했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 너는 아내 편만 들었어. 엄마는 뒷전이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행동을 그렇게 했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번 추석도 그래. 회사 일 핑계 대고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갔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머리를 조아렸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아버지 없이도 너희를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요, 어머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너희한테 좋은 것 먹이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거짓말하고 여행 가는 게, 엄마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이 재산들 말이야. 원래는 너희 둘이 나눠 갖게 하려고 했어. 원래는요? 민수가 긴장하며 물었다. 응.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설마. 준호, 내가 다 받아. 순자가 준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준호가 놀라며 소리쳤다.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증여할 거야. 서연의 입이 벌어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민수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하지만 재산은 내가 받을 수 없어. 내 선택의 대가야. 어머니, 넌 아내를 선택했고 처가를 선택했어. 그럼 그쪽에서 잘 살아가라. 준호가 나섰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형도 가족인데.
내가 원하든 말든 이미 결정했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주에 법무사 사무실 가서 정식으로 증여 서류 작성할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순자는 준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준호야, 이거 잘 보관해. 다음 주에 내 이름으로 다 바꿀 거야. 물론 전부는 아니고 내가 살아갈 동안 내가 쓸 부분은 충분히 남겨둘 거야. 어머니,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효자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줬어.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순자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다들 돌아가.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어머니, 민수가 불렀지만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렸다. 거실에 남은 네 사람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수는 아내를 보며 착잡했다. 형, 어쩔 거야?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묻어 있었다. 민수 부부는 마지못해 집을 나섰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여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 다 날렸네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매달. 그만해. 민수가 말을 끊었다. 뭐려? 재산 이야기 그만해. 이제 소용없어. 하지만 넌 정말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구나.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쓰고도 남을 만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얼마일까? 한 달에 얼마나 되는 돈일까?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땅을 쳤다. 왜 그때 좀 더 잘했을까? 왜 시어머니를 무시했을까? 왜 시장 반찬 가게를 창피해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한편 순자는 홀로 안방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난 억울한 건 못 참아.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속은 시원해.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말했어. 순자의 얼굴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어머니 집 앞에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문 앞에 과일이나 반찬을 놓고 돌아갔다. 다음 날 가보면 음식은 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서연과 마주 앉았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우울해 보였다. 나는 재산 없어도 괜찮아. 민수가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난 안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큰 걸 잃었는데. 그게 중요해? 엄마를 잃는 것보다? 당연하죠. 그게 얼마인데요? 민수는 아내를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다. 넌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당신도 속으로는 아깝잖아요. 아깝지. 하지만 그것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네요.
민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다. 재산은 포기하더라도 어머니는 되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형이야. 형, 어떻게 지내세요? 나 오늘 엄마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중간에서 좀 도와줘. 엄마가 아직 많이 화나셨는데. 알아. 그래도 꼭 만나봐야 해. 할 말이 있어. 알겠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형이 꼭 만나 뵙고 싶대요. 아직 만나고 싶지 않아. 형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오라고 해. 준호, 너도 같이 와. 그날 저녁 순자의 집에 민수와 준호가 모였다. 서연은 오지 않았다. 민수가 혼자 오겠다고 했다. 엄마. 민수가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에요. 무릎 꿇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할 말이 뭔데?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나쁜 아들이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면 됐어. 엄마,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뭐? 재산 다 준호한테 주세요. 저는 그냥 엄마 아들로 남고 싶어요. 순자는 놀랐다. 아들이 진심인 것 같았다. 준호도 놀라서 형을 바라보았다. 형,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진심이야. 민수가 동생을 보며 말했다. 엄마, 저는 재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엄마.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순자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민수가 일어섰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어, 민수야. 그렇지만 이제야 정말로 내 아들 민수 같구나.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순자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도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순자가 민수를 떼어내며 말했다. 재산은 이미 결정했어. 네. 다음 주에 준호 이름으로 증여 서류 작성할 거야.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돼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서연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셨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그런데 뭔데요? 재산은 이미 준호한테 가기로 확정됐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정말 한 푼도? 응. 이미 결정됐어. 다음 주에 증여 서류 작성하신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며칠 후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준호와 정희가 함께 갔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응, 결정했어. 하지만 형도 어머니 아들인데 민수는 내 아들로 남을 거야. 하지만 재산은 내가 받는 게 맞아. 순자는 법무사에게 서류를 건넸다. 이대로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순자가 말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나야. 엄마, 오늘 법무사 사무실 다녀왔어. 민수는 침묵했다. 모든 재산을 준호 이름으로 증여했어. 이제 끝났어. 알겠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는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걸로 충분해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다. 고마워, 민수야. 제가 감사하죠. 용서해 주셔서. 전화를 끊고 순자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민수는 진심으로 변했어. 그래도 나는 후련해. 정말 속이 시원해. 6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1,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다. 재산이 없어도 변함없이 효도했다. 준호도 여전히 자주 왔다. 형제는 재산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순자의 집에 민수와 준호가 함께 왔다. 엄마, 오늘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민수가 말했다. 준호도 고기를 준비하며 도왔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집에서는 형수님이랑 괜찮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아졌다. 뭐, 그럭저럭.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형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엄마를 보며 웃었다.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수야. 한편 서연은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있었다. 서연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친구가 물었다. 응, 별일 아니야. 시댁일? 아, 뭔데? 말해봐. 그게. 서연이 말끝을 흐렸다. 시어머니가 모아두신 재산이 엄청 많으셨더라고.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시동생한테 줬어. 친구들이 놀랐다. 진짜? 전부 다?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응.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솔직히 너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 있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들어보면 좀 그랬거든.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친구들에게도 반찬 가게 장사하는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한 그녀였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였어도 너한테 재산 안 줬을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말했다. 너희까지.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왜 그때 좀 더 잘했을까? 왜 시어머니를 무시했을까? 왜 시장 반찬 가게를 창피해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다. 왜 그랬을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1년이 지났다. 순자는 여전히 건강했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수는 변함없이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형한테 재산 안 준 거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민수가 진짜 효자가 됐잖아. 재산 없이도 나를 찾아오는 걸 보니까. 그건 그렇네요. 그리고 나는 후련해.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내 뜻을 밝혔잖아. 순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나는 억울한 건 못 참아. 그리고 내가 평생 이룬 것들을 인정받고 싶었어. 인정받으셨어요. 응, 이제는 당당해. 누가 뭐래도 내가 잘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통쾌했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보면서 저도 배워요. 뭘 배워? 당당하게 사는 법이요. 순자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재산을 무기로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민수는 진심으로 변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했다. 서연은 끝내 변하지 못했고 잃어버린 재산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순자는 자신의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정말로 통쾌했다. 평생 참고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